여보, 우리 정말 미쳤었나 봐요. 서울 12억짜리 집을 팔고 이런 시골에 왔다니. 그때 당신이 먼저 전원생활 하자고 했잖아. 나는 반대했다고. 뭐라고요? 당신이 매일 밤 전원생활 브이로그 보면서 침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냥 보기만 한 거지. 진짜 하자는 건 아니었어. 거짓말. 부동산 중개소 먼저 찾아간 것도 당신이었고, 계약금 5천만 원 덜컥 내놓은 것도 당신이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신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혼자 결정했다고. 에이,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기예요. 35년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신중했던 사람이 왜 그때만 그랬어요? 신중하게 생각했어. 2억 5천만 원이면 저렴한 편이라고 중개업소에서 그랬다고. 저렴해서 좋다고 좋아했던 게 당신이잖아요. 나는 서울이 그리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왜 반대 안 했어? 지금 와서 나만 탓하면 뭐해? 반대했어요. 병원이 너무 멀다고, 겨울에 춥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한문 가르치겠다고 하잖아. 당신도 마트에서 일하면 되고. 67세의 마트 계산원이라니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전원생활 한다고 자랑했는데. 친구들 시선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최남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15억 원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쳐서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고 조금씩 모아서 은평구 아파트도 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값도 올랐고 퇴직할 때쯤엔 12억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퇴직금 3억과 합쳐서 총 15억.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35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하루 종일 동네 도서관에서 젊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몰랐는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갈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텃밭 가꾸며 살아보면 어때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뭔가 답답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그리워졌어요.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아파트에서 매일 지내다 보니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이 간절했죠. 매일 밤 유튜브에서 전원생활 브이로그를 보며 상상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개를 기르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전원생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의 전원주택을 찾아보고 주말마다 직접 발품을 팔며 답사를 다녔어요. 경기도 가평, 강원도 홍천, 충북 제천, 2달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어요. 그냥 시골이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서울과의 접근성, 인근 병원과 마트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편의성, 동네 분위기까지 이런 걸 하나씩 따져가며 알아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북 제천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맑고 근처의 작은 계곡도 흘러서 정말 그림 같았어요. 무엇보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은 3년 전에 지어진 깔끔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있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었죠. 집 앞으로는 조용한 시골길이 있고 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길이었어요. 중개업소 사장님 말로는 전 주인이 서울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라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부동산 세일즈 멘트였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내와 저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바람에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여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나머지 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2억에 바로 팔렸어요. 역시 서울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서울을 떠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아내도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오이를 키우고 앞마당에는 꽃을 심어서 예쁘게 가꾸겠다고 했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이사차가 떠나고 나서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밤새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서재, 추억이 담긴 공간들을 하나씩 보면서 잘 있어라고 인사했습니다. 제천으로 가는 길은 정말 설렜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면서 점점 공기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드디어 우리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아내도 옆에서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바람 소리, 나무씨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조용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서울에서는 알람 시계 소리에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면 이슬이 맺힌 잔디와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마당에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호미와 삽을 들고 땅을 일구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묘한 성취감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흙을 만지니까 정말 새로웠거든요. 상추 모종을 심고 토마토 모종도 심고 작은 고추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얼른 자라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마당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아내가 상추를 따오고 저는 고기를 굽고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동네 분들도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시고 앞집 아저씨는 농사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구나. 여기 적응 잘 하시길 바래요. 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시골 인심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물 주고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별을 보는 것. 이런 게 진짜 여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동네 분들이 서울 사람들은 다른 애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동네에는 나름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마을 청소를 해야 하고 누군가 경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미 몇 번 빠진 상태였습니다. 최 씨 댁은 마을 일에 관심이 없나 봐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35년을 살면서 아파트 동대표도 해보고 통장도 해봤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뭔가 저를 배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살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가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어요. 우유나 계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떨어져도 쉽게 사러 갈 수 없었죠. 택배도 문제였습니다. 집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마을 입구, 슈퍼에서 찾아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걸어가지 뭐 하는 생각이었는데 무거운 물건이 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던 습관 때문에 택배가 자주 왔는데 매번 슈퍼까지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원도 멀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반나절이 걸렸어요. 서울에서는 집 앞 병원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이 여기서는 하루 일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난방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단독주택이다 보니 열 손실이 많았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를 계속 돌려야 했어요. 첫 번째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90만 원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수구 문제도 있었어요. 정화조를 써야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1년에 2번 정도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는데 한 번에 15만 원씩 들었어요. 그리고 보일러 점검, 제초 작업, 마당 관리, 이런 유지비들이 쉴 틈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여기서는 각종 유지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도 넘게 들었거든요. 전원 생활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겨울이라 바닥이 얼어 있었는데 아내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골절인 것 같았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50분이나 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길어야 10분 안에 왔는데 그 50분 동안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1시간을 더 가야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거기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어요. 대퇴골 골절이라고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까지 합쳐서 7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었어요.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얼마나 나왔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재활치료였어요. 퇴원 후에도 매주 2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 3시간, 매주 2번씩 6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했어요. 아내도 힘들어했고 저도 지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잘못은 제가 한 거죠. 이런 곳에 와서 살자고 한 게 제가 아니었나요? 아내는 그냥 제 의견에 따라준 것뿐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의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을 서줬는데 그 동료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떠안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사에서도 잘릴 수 있어요. 울먹울먹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 중에서 2억 원을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2억 원을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3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처음 15억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이 1년도 안 되어서 3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집값 2억 5천만 원을 빼면 실제 현금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때부터 정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걱정이 많아졌어요. 병원비로 700만 원 나가고 아들 도와주느라 2억 나가고 생활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집값이었어요.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봤는데 제가 2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벌써 2억 정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불과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말로는 전원주택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팔기도 어렵고 급하게 팔려고 하면 더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전원생활 붐이 좀 식었어요. 코로나 때 잠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들 현실을 알게 되었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2억 2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2억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 재활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집은 팔리지 않고 정말 답답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계속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울 사람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을 모임에 나가면 서울 사람들은 잘난 척이 심해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최 씨네는 언제 서울로 돌아가나 이런 말까지 들려올 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마을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청소도 참여하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결국은 외지인 취급을 받는 거더라고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리 다친 것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보, 우리 정말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2억에도 연락이 없어서 1억 8천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누군가는 관심을 보일 텐데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전원주택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2023년 여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아내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내려야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1억 5천만 원에 팔아야 한다니 1억 원을 날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에 내놓아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원주택은 더욱 그렇다고. 코로나 시절에는 전원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들 현실을 깨달았어요. 관리도 어렵고 생활도 불편하고.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 있는 예전 집값을 알아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12억에 판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1년 반 사이에 3억이 오른 거예요. 만약 그냥 서울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정말 후회막심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시골 집값은 떨어지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그때 정말 자책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충동적인 결정을 했을까? 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들한테 빌려준 2억 원도 문제였어요. 아들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거든요. 연락해보니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도 힘든 건 알겠지만 저희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동네에서의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언제 떠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면 저희만 따로 놀고 정말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텃밭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어요. 아내가 다리를 다친 이후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레며 심었던 상추와 토마토들이 잡초에 묻혀버렸어요. 매일 보는 텃밭이 점점 황폐해져가는 모습이 저희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난방비 말이에요. 작년 겨울에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유가도 올랐고 집도 1년 더 낡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겨울 한철 난방비만 4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어요. 여보, 이번 겨울 어떻게 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집은 팔리지 않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전원 생활이 꿈이었던 게 완전히 악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2023년 10월 드디어 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2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1억 4천만 원에 1억 1천만 원을 날리는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팔까요?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아내도 네, 팔아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집값 손해보는 것보다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을 1억 4천만 원에 파는 거니까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더 늦으면 더 손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매수자분도 서울에서 온 분이었어요. 퇴직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1년 반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그분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원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겨울 난방비나 각종 유지비, 그리고 병원이나 마트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제가 겪은 어려움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넘겨주는 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1년 6개월 동안 살았던 집이라 나름대로 정도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의 설렘, 텃밭을 가꾸며 느꼈던 보람, 아내가 다쳤을 때의 절망, 많은 일들이 이 집에서 벌어졌어요. 여보,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요. 아내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견뎌낸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사차가 와서 짐을 실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는 서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니까 오던 길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실패의 쓴맛을 안고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전에 살던 은평구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15억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12억에 판 아파트가 3억이나 오른 거였죠. 결국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월세 70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나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전원주택 마당에서 고시원으로 정말 큰 낙차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현실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에 15억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이 이제 1억 4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2억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고 아내 치료비나 각종 생활비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정말 11억 가까이 날린 셈이었어요. 월세 7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니까 1억 4천만 원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어요. 그것도 아무 변수 없이 계산한 거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으면 더 빨리 바닥날 수도 있었죠. 여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이 없었어요. 67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서 받은 퇴직금과 집 판 돈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다행히 동네 복지관에서 한문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자 자격증도 따두고 서예도 좀 했었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월세라도 낼 수 있는 돈이었죠. 아내도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간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처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부부가 합쳐서 140만 원이니까 겨우 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습하고 어둡고 겨울에는 춥고 전원주택 마당에서 별을 보며 맥주를 마시던 때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 미안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밤마다 자책했어요. 서울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지금쯤 여전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텐데 전원 생활이라는 허황된 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좀 나아져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억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8년 넘게 걸리는 계산이었죠. 제가 75세가 되어야 다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나 봐요. 전원 생활하다가 망해서 돌아왔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상했지만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전원 생활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약 서울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은평구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책도 읽고, 손자들도 가끔 보러 오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자를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아내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리 재활도 거의 끝났고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적응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약속대로 매월 2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아직 6년 넘게 더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내주는 걸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원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지역에서 렌트로 살아보면서 충분히 경험해 본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저처럼 67세에 다시 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만 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다쳤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병원이 멀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복지관에 갑니다. 오후 3시까지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월세 70만 원짜리 고시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만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